9.13 부동산 대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틈새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틈새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드릴 이제 주제는요, 이 9.13 대책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 사항이 지금 담겨져 있죠. 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듯이 뭐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세제적인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틈새, 이제 어떻게 보면 니치,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틈새 시장. 그래서 이런 틈새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9.13 부동산 대책에도 틈새는 있다. 예, 그래서 틈새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먼저 재건축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시장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뭐 신도시 지역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액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새롭게 좀 투자처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틈새 전략도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재건축 시장을 보면요. 첫 번째로 지금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진단 규제라든가 안전진단 강화죠. 이런 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가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가해진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업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유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9.13 대책 이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9.13 대책에 보면 이제 보유세가 이제 강화가 더 됐죠. 지금 7월 달에 나온 이제 정부 안보보다도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은 제 지난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보유세 강화가 되면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내년부터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던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거기에다가 뭐 세부담 상한이 지금 이제 300%까지 높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강남 쪽에 여러 채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물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재건축 시장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앞서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또 재건축 시장은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이게 끝나면 또 제가 재개발이라던가 신도시 시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재건축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아니면 좋아질 거다, 아니면 재개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라고 해서 모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던가 사업 속도에 따라서 또 이제 틀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또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제 앞으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이 지난 정권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그에 대한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올해 당장 이제 송파권에서부터 이제 뭐 가락시형, 그러니까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에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고덕주공이라던가 아니면 개포주공이 재건축이 된 이런 그 입주 물량들이 이제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로 인한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다주택자들 물건이 출현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간망세가 지속될 수 있는 9.13 대책 이후에는 이 간망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약보합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라던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 외 지역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실 분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냐. 그러니까 재건축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피해가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대1 재건축으로 가면 어때요?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없다라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자, 근데 반면에 그 대지지분 1대1 재건축이라는 것은 대지지분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음마아파트라던가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1대1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1대1 재건축 같은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상,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이제 제한을 받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죠. 예, 주택법으로 갑니다. 예, 주택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력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피해가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게 되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공급량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1대1 재건축 간다. 일반 분양 물량 없습니다. 제로. 자, 리모델링으로 간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 수의 15%밖에 물량이 못 늘어나요. 일반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언젠가 완화되겠죠? 계속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재건축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니면 주택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완화가 되게 되면 자, 이럴 경우에도요. 자, 강남에 최근에 저층 재건축 끝났죠? 앞으로 갈 게 중층입니다. 중층 재건축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중층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어찌됐든 강남의 물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강남에 어찌됐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9월 21일 제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잖아요. 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난 강의 안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말 그대로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지금 9.21 대책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공급을 하는 거지 도심에 아니 공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재건축 시장은 다시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재건축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가지셔야 되냐면, 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재개발 시장 한번 봐볼게요. 자, 재개발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지역은요. 뭐 재개발에는 재개발 지역도 있고 뉴타운 지역도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규제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수익권, 그러니까 이 준공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런 그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재개발에서 금지 조항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예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사업이 다 끝난 거잖아요. 걔네는 한 3, 4년이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주부터 입주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그 재건축에 비해서도 규제가 확연하게 지금 느슨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여전히 도심권에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권보다는 지금 강북 지역을 택할 실수요자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이 허브 있죠. 예. 지금 주택 도시 보증공사인데 이 분양 보증으로 인해서 지금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이 가능한 겁니다. 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실수요자 중에 뭐 30대에서 40대 사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일반 분양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반 분양금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때요? 재개발 지역도 탄탄하게 실수요자들이 쳐주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죠? 예,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된 게 금액 기준이 신설이 됐죠. 금액 기준. 이것도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금액 기준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밖에 없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금액 기준이 6억 이하로,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은요,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이 아파트라던가 재건축은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데 지금 이제 빌라들 이런 것들 있죠. 예, 빌라들 보면 보통 이제 대지집은 10평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괜찮은 지역들은 13억부터 10억 사이에 나옵니다. 근데 그 공시가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6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시세랑 지금 그 공시가격이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시세, 그러니까 객관화된 자료들이 많지만 이런 일반 주택이라던가 빌라라던가 연립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시세, 객관화된 자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 자체하고 공시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유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지역이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제 좀 뭐 여유 자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양가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거든요.
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내가 다 현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 많이. 그럼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굳건하게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조합원가 같은 거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지역은 강북 지역에도 여러 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이제 저번 강의에 제가 신도시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자, 신도시 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지금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보면 지금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형적인 성격 자체가 베드타운이라 그랬죠? 베드타운.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보다 접근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지금 뭐 파주라던가 아니면 동탄, 아니면 화성 이런 지역들은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격 자체가 뭐냐면 자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족 기능. 그죠? 테크노밸리라던가 이런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에 플러스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장점만을 갖추고 있는 데가 3기 신도시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일부 2기 모든 이제 신도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화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좀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틈새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9.13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9.13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이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 상향이죠.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 상향. 자, 하나하나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틈새 전략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이 상향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업지역에 시행을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주거비율이 상향이 되면 시행 마진이 커져요. 자, 시행 마진이 커진다라는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상업지역에 땅들을 많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업지역에 땅들을 많이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상업지역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당연히 분양가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 분양가가 올라가겠구나. 가격이 좀 큰 폭으로 뛰겠구나. 왜?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에 토지에 대한 가치는요. 토지에 대한 가치는 토지 활용도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활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또 상향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건데, 이 지금 9월 21일 날 나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상향을 해준다 그러면, 원래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400%거든요. 400%인데 여기에 100%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갑자기 2008년도, 9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지하고 정확하게 오버랩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역세권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세권 개발지랑 저는 오버랩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 역세권 시프트라는 역세권 개발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거냐면 역방정 250m에서 500m 이내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줘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시프트, 잘 아시죠?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 원가의 SH에 공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내가 자유롭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성 원가에 내가 SH한테 매각을 하는 거고 근데 나는 분양분이 늘어났잖아요. 분양분이 늘어나는 거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이 시행사라든가 조합 입장에서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예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 지역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전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거는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다가 지금 좀 지지분이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소규모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로 구역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있죠. 근데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노후도.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틈새 전략. 어떤 지역의 가격이 오를 거냐. 일단 아까 제가 상업적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상업적인 사실 땅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노후도가 맞는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좀 높은 지역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역세권 개발지도 지금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역세권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도 다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단, 노후도가 맞는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여러 가지 주제가 종합적으로 나온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틈새 시장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면요. 재건축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관망세 시장이 좀 길어질 거다. 하지만 재건축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찌됐든 재건축은 우상향이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시장, 뉴타운 시장은 강세를 뜰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로드맵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글로 다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또 이제 내용이 좋으셨으면 좀 오른쪽 버튼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유튜브의 강의를 좀 부정기적으로 올리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강의를 올려드리는데 이 알림 버튼 누르고 계시면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거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3개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